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민원행정체계 및 법정민원평가 관련된 설명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저는 행안부 소관 분야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의 김백규 매니저입니다. 이번 설명은 민원행정체계 및 법정민원평가에 대한 평가 개요, 그리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지표별 상세 내용, 그리고 증빙서류 작성 및 제출 기준, 그리고 시스템 이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평가 개요는 다음과 같고요. 주된 평가 목적과 평가 대상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고, 우선 평가 일정과 관련해서 9월 1일 9시부터 9월 14일 24시까지 평가 실적 제출이 완료가 되셔야 됩니다. 평가 자료 제출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제출하시게 되겠고, 네,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9월에 1차적인 사면평가를 실시하고 10월부터 11월까지 이의 신청과 심의 처리를 거쳐서 11월에 종합 점수를 산출하고 평가 등급을 확정하는 절차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유의하실 사항으로서 자료 제출 기한인 9월 14일 수요일에 24시까지 정식 제출이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평가 시스템을 사용하실 수가 없고요. 부득이하게 제출이 안 됐던 자료를 추가 제출, 즉 지연 제출을 하실 경우에는 공문을 통해서만 제출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9월 15일 0시가 되겠죠. 목요일부터 1일당 1점씩 감점이 부여가 있겠고요. 그리고 9월 19일 월요일이 지나서는 자료 제출이 완전히 불가능하고, 특히나 이의 신청 기간에 추가적인 자료는 제출이 불가하니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고, 9월 가급적이면 9월 14일까지, 만약에 늦어지는 경우 9월 19일까지는 자료 제출을 꼭 완료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지표별 상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 계획 수립의 적합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측정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통보한 민원 지침에 따라 기관의 특성에 맞는 기관 자체의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 계획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평가 요소로서는 민원 지침 반영 정도, 그리고 기관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 정도, 그리고 기관 특성을 반영하는 정도, 세 가지 관점에서 평가를 하게 되겠고요. 먼저 민원 지침 반영 정도는 행안부에서 통보한 민원 지침을 자체 계획에 반영한 정도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관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은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차원에서 계획 수립 이전에 실시한 활동이 되겠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1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올해 3월 이내까지 실시한 활동이 주된 대상이 되겠고, 현안 분석과 국민 참여를 통해서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개선 의견을 수렴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관 특성 반영 정도는 행안부가 제시하는 기본 지침 외에도 각 기관에서 민원 수요라든지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서 어떤 것들이 개선이나 보완이 되었는지, 또는 다른 기관과는 좀 차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제도나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평가 방식은 민원 지침 반영 정도는 반영된 과제 수에 대해서 기관별 해당 과제 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비율을 배점을 적용해서 평가를 하게 되었고, 기관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 정도와 기관 특성을 반영한 결과의 경우는 평가위원들에 의한 정성평가로서 각 기관의 수준을 평가하도록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출하실 서류는 기관 자체의 계획이 되겠죠.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제출을 하셔야 되겠고, 기관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활동 자료로서 현황 분석한 결과라든지 국민 참여를 실시했던 내용들의 서류가 첨부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Q&A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체 계획은 반드시 기관장의 결재가 필요하느냐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위임 정결 규정에 대해서 결재권을 가진 자에 대해서 결재를 받으시면 되겠고요. 민원 지침 반영 정도의 평가 기준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추진 과제별 적용 기간 총괄표를 참고해서 누락된 내용이 없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앙기관의 경우 36개부터 해서 교육청 35개, 광역지자체 41개, 기초지자체 45개의 과제가 해당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자체 계획에 간담회라든지 이런 국민 참여 활동을 할 계획을 담고 자체 수립 이후에 국민 참여 활동을 실시해도 인정되는가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현황 분석이나 국민 참여 이런 기관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것은 이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개선 방향이나 개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사전 활동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자체 계획 수립 이전의 시점에 실시한 것들만 인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간담회 등 이런 대면 활동이 어려울 경우에는 온라인이라든지 서면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이 인정되기 때문에 실정에 맞는 형태로 운영하셨으면 인정이 되겠고요. 민원 총괄 부서 외에 이 민원 행정 및 제도 개선 계획 외에 관련 부서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과제들도 자체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지침 반영 정도와 기관 특성 반영 정도 이 평가 요소에 대해서는 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별도 문서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계획서에 담겨 있지 않으면 평가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셔야 하겠고요. 단, 기관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 현황 분석과 국민 참여 이 활동은 자체 계획 수립 이전에 실시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서에 담겨 있는 내용을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겠고 계획서에 담겨 있지 않은 각 민원 처리 소관 부서의 각 개별 계획서에 있는 별도 문서에 반영된 사항도 제출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잘 유의해서 실적 보고서 작성과 증빙자료 제출에 참고를 해주십시오. 다음은 이지표에 대한 평가 보고서 양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이 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하신 계획 문서의 제목과 결제 관련된 정보들을 기입을 해주시고 당연히 이 계획서를 첫 번째 증빙자료로 제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체 계획에 미반영한 행안부 민원 지침 추진 과제는 우선적으로 미반영한 추진 과제가 없다면 다시 말해서 행안부 추진 과제 중에 각 기관별로 해당하시는 과제들이 이 계획서에 모두 반영이 되어 있다면 이 동그라미 2번의 항목은 작성을 안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이 항목을 왜 작성하느냐 하는 것은 각 기관별로 평가 대상이 되는 전체 추진 과제에 대해서 굳이 반영을 했을 때 오히려 그 기관에 그 해당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한다거나 또는 기관 업무 특성상 그 해당 민원 사무나 서비스들이 운영이 적용되지 않는 제외기관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만 그 미반영 사유가 타당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잘 제시를 해주시면 평가를 해야 되는 전체적인 추진 과제 수에서 차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평가는 계획서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시책이기 때문에 올해 계획서에 담지 않았다든지 또는 다른 부서에서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이미 해당 부서 문서에 들어있다든지 이러한 사유들은 평가에서는 타당한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겠고요.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시책들도 올해 운영에 대한 계획이 담겨야 되고 다른 부서에서 시행 중인 사항들도 올해 계획서에 담겨 있어야만 계획서에 반영한 것으로 실적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현황 분석과 국민 참여 활동 관련된 양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원 행정 및 제도 개선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도 제출이 가능한 부분, 이 평가에서는 그렇고요. 주의하실 점은 이 현황 분석한 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잘못 제출하신 경우에는 현황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든지 세부 내용을 기술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지표에 대한 평가 포인트는 제도 개선을 위한 개선 방향을 어떻게 도출했느냐가 시사점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서 작성을 해주시고요. 국민 참여 활동의 경우에는 활동 계획과 활동 결과에 대해서 어떤 활동들을 했느냐에 대한 그런 세부 그런 내용들만 활동 결과에 적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 의견들이 수렴되었는지를 제시해 주시면 평가하는 데 좀 더 참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기관 특성을 반영한 추진 과제를 작성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추진 과제명, 그리고 현황 분석 및 국민 참여 활동, 그리고 주요 내용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황 분석 및 국민 참여 활동에 대해서는 그 해당하는 과제에 대해서 세부 내용에 대해서 이 과제를 왜 추진하게 되었는지, 어떤 현황 분석 결과의 개선 방향과 어떤 국민 참여 활동의 개선 의견과 연동이 되는지 그러한 인과관계를 잘 드러나게 제시를 해주시면 평가하는데 주요 차관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작성이 좀 어려우실 때는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이 시스템 자료실에 저희가 게시한 우수 사례집 작성 내용을 좀 보면서 참고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해당하는 기관 유형 외에도 중앙기관, 또 교육청, 또 광역이나 기초지자체 등 다른 기관들에서 작성한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사항들은 뒤에서 나오는 다른 지표들도 마찬가지니까 실적 보고서 작성하실 때 우수 사례들 좀 참고해서 내용을 좀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지표는 기관장의 민원행정 성과입니다. 네, 기관장이 민원행정 관련해서 대내적으로 또는 대외적으로 활동한 실적들을 평가하게 되겠는데요. 우선적으로 기관장의 민원행정 관련 대내외 활동 건수를 집계하는데, 부기관장의 활동은 0.5회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대내 활동의 경우에는 민원 담당자 등과의 간담회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대외 활동은 민원 수요자에 해당하는 주민 간담회라든지 언론을 상대로 해서 기관장이나 부기관장께서 민원 현황과 관련된 그런 언론 홍보 활동을 실적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모든 이런 대내 활동이나 대외 활동들이 민원 현안에 중점을 둔 그런 활동으로 내용이 확인되어야 되겠고, 일반적인 직원 간담회라든지 단순한 주민 현장 방문이라든지 또는 일반적인 기고문이나 인터뷰 전체가 다 제출된다고 해서 이번 평가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 점을 꼭 유의해 주십시오. 평가 100점의 경우 중앙기관과 교육청은 5점에 해당하는데, 대내 활동이 2회 이상일 경우에 2점, 대외 활동이 3회 이상일 때 3점으로 만점이 되겠고요. 지자체의 경우에는 대내 활동 2회 이상일 때 1점, 대외 활동 3회 이상일 때 2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제출 서류로는 기관장의 이런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데, 자료 유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만은 기관장님이 실제 참석을 하셨는지, 대상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주제가 민원 관련 활동인지 내용이 확인이 되어야 되겠고요. 이런 활동에 대해서 계획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시행했다, 그런 결과가 있다는 증빙이 반드시 있어야만 이런 활동을 하신 것으로 평가에서 인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평가 기준입니다. 대내 활동에 대해서는 어떤 활동들이 인정이 되는지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는데, 우선적으로 대표적인 예들이 우선적으로 간부가 아닌 민원 실무자 대상의 간담회 형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행정 활동을 평가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적인 확대 간부 회의라든지 이런 간부 대상의 활동을 일단 제외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우선적으로 민원실이나 민원과 직원이라든지 각 민원 처리 소관 부서들의 민원 담당자들, 그리고 또 콜센터가 있다면 콜센터 상담사들, 또 읍령동 주민센터의 직원분들이 대표적인 민원 실무자가 되겠고요. 이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민원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거나, 또 민원 업무와 관련된 개선 의견을 수렴한다거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적극적인 소통 활동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직원들의 업무 현장을 방문하셔서 노고를 치하한다든지 그런 수고를 격려한다든지, 또는 특별한 기관장님 차원에서의 지시사항이나 당부사항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반드시 하셔야 되는 활동이고 잘 하시는 활동입니다만은, 우리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는 민원 행정 관련 활동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적극적인 현장 중심의 소통을 하신 내역을 보여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간부 대상으로 활동을 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대표적인 사례가 민원조정위원회처럼 이런 민원 관련된 회의체에 직접 참여하셔서 특정한 민원 현안에 대해서 직접 심의하고 조정한다든지
특별히 개선을 위한 방침을 주신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활동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확대 간부회의라든지 어떤 민원 업무 관련된 일반적인 회의들은 인정이 되지 않겠습니다. 다음 대외 활동입니다. 대표적인 예들이 민원 수의자인 국민, 주민들을 대상으로 또는 이들을 대표하는 분야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나 공청회 등 이런 행사에서 민원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 논의라는 것의 인정 기준은 대내 활동과 마찬가지로 일방적으로 당부 말씀만 하시거나 격려만 하시거나 단순히 현장만 방문하셨을 때는 인정이 되지 않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시거나 청취하신 내용들이 보여야 되겠고요. 네, 그 다음 언론 홍보 활동 경우에는 인터뷰나 기고문 등이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일반적인 기고문이 아니라 특정한 민원 현안에 관련해서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것인지 또는 민원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해당이 되겠고, 단순히 어떤 정책 홍보 기사라든지 현장 방문 기사에서 뭐 두세 줄 정도 기관장님 말씀이 인용되는 경우는 직접적인 인터뷰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십시오. 그다음 건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대내외 합산 기준으로 월 2회까지 인정이 되겠고요. 동일원에 시행한 동일 유사 활동은 중복 인정하지 않고 1회로 반영되게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기초지자체에서 초도 순시를 하실 경우에 1월 내에 뭐 5군데를 방문하셨다. 같은 성격의 행사를 5번 하신 경우에는 1월에 한 건, 동일건 한 건으로만 반영되는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 다음 기관장이 거리나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규정에 의해서 직무 대행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인정이 되겠습니다. 단순한 일시적인 출장, 휴가 등의 공석에 대해서 대행하는 경우는 권한이 인정이 되지 않겠고요. 아래 빨간색 표시한 유의사항들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대로 상호 소통, 특히 청취하신 내역이 확인이 돼야 되겠고, 평가 보고서 실적 작성하실 때 이러한 내용들이 강조되도록 잘 표기를 해주시고, 단순히 평가 보고서 내용에만 담기는 게 아니라 제출하신 증빙 자료에서 같은 내용이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실적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 활동의 경우에는 보도 자료만 제출하시면 내 기관 내부에서 작성한 자료만 제출했을 때 인정이 되지 않겠고요. 실제 언론, 미디어에 송출된 결과나 기사가 보도된 것들을 캡처해서 제출을 하셔야만 인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된 Q&A 사항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된 사항 때문에 대면 활동이 어려울 때에는 역시 영상회의나 온라인회의 같이 다양한 활동 방식이 인정이 되겠고요. 코로나19 관련된 기관장 활동은 민원과 관련된 활동 외에 좀 확대적으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정되는 범위가 좀 더 제한적일 수가 있겠는데요. 대내 활동의 경우에는 코로나 방역 관련 민원에 대해서 논의한 경우만 인정이 되겠습니다. 어떤 업무 현장을 단순히 방문하고 격려한다는 활동 인정이 안 되겠고요. 해당 실무자들 대상으로 논의하시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신 활동이 제시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외 활동 관련해서 코로나 방역의 중요성이나 이런 강조하는 언론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데, 코로나 방역은 언론 활동이나 단순 현장 방문은 인정이 되지 않겠고요. 민원인이나 국민 대상으로 현장에서 직접 방문해서 애로사항 청취라든지 개선 의견 수렴하는 소통 내용만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활동도 관리 감독권이 인정이 되고, 해당 산하기관이 민원 처리 업무가 있다면 대내 활동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나 기고문 같이 언론 홍보 활동에 대해서 특정한 민원 현안이 아니더라도 민원 업무와 관련해서 민원 공무원의 자세나 태도, 이런 민원 업무의 중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신 경우도 인정이 되겠고요. 아래에 있는 공석이나 부재 관련된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겠습니다. 다음은 평가 보고서 양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좌측에 우선 대내 활동 관련 실적 작성에 있어서 주요 내용에 상호 소통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증빙 자료에서도 해당 문구가 꼭 들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대외 활동도 유의사항 마찬가지로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제 증빙자료 사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좌측에 간담회 계획서를 보실 경우에 종합민원실 민원 담당 공무원이라고 대상이 민원 실무자 참석된 것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우측에 결과 보고에서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민원 창구 애로사항을 청취하신 적극적인 상호 소통 내역이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준비가 잘 된 증빙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 활동에 대해서 보도기사로 증빙 자료가 인정된 형태인데요. 노란색 표기된 내용을 보시게 되면 가운데 아랫부분을 보시면 국민과의 대화 시간에는 민원성 질의와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 그리고 또 생동감 넘치는 설명과 의견 청취, 민원을 직접 청취하셨던 이런 사항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 또 우측 위에 보이시는 내용을 보시면 다양한 분야에서 건의사항이 접수되었다. 직접 민원을 청취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참고해서 각 기관 실적을 잘 발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관장의 민원 행정 성과 중에서 민원 우수 인센티브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 지표는 기관장이 민원 처리가 우수한 직원이나 부서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겠고요. 첫 번째로 표창장이나 상장을 수여했을 때 한 건당 실적 점수 2점으로 해서 최대 3건까지, 최대 6점까지 인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품이나 상금, 둘 다 같은 것으로 평가에 반영이 되겠고요. 표창장과는 다르게 한 건당 1점, 최대 6건, 최대 6점까지 인정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기타 인센티브가 다양하게 인정이 되겠는데요. 한 건당 2점, 최대 2건, 최대 4점까지 인정이 되겠습니다. 기타 인센티브의 대표적인 예들은 성과평가나 인사평가 시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포상휴가를 주거나 특별수당을 지급하거나 국내 연수를 제공하는 형태가 있겠고요. 평가 배점에 있어서 중앙교육청은 실적 점수 10점 이상일 때 평가 점수 7점으로 만점, 광역기초지자체의 경우 실적 점수 10점 이상일 때 평가 점수 3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제출 서류로는 인센티브 대상, 그리고 어떤 명목으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제공하는지 그 사유, 그리고 제공일, 언제 수여하고 언제 부여하고 연수가 언제 종료되는지 제공일자 등 평가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이 확인되는 자료들이 제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부 평가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인정되는 인센티브 실적은 우선적으로 기관장의 명의로서 본청이나 소속기관의 민원 우수 부서나 담당자에게 제공한 실적이 되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민원이 우수하기 때문에 제공한다는 내용이 꼭 증빙자료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표창장, 상장, 또 상품, 상금 등은 수요하거나 지급한 일자, 그리고 국내외 연수는 연수가 종료된 일자, 실제로 시행하고 집행한 일자를 기준으로 실적으로 인정이 되겠고요. 특히나 인사가점이나 기타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규정된 내용만 제시해서는 인정이 되지 않고 실제 대상 부서 또는 대상자에게 제공한 실적이 제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외 연수는 이제 기타 인센티브로 반영이 되겠고요. 연수 대상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선진지라든지 어떤 그 대상지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단순히 이제 휴양이나 휴게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인정이 되는데, 단 사회적 가치 지표에 해당하는 힐링 프로그램으로 운영한 경우에는 불인정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힐링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민원 담당 공무원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인센티브 성격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실적은 분기별 9건까지만 인정하게 되겠는데요. 이것은 특정 시기에만 집중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연중에 상시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운영하시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인센티브 중복 제공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보셔야 되겠는데요. 시상 회차별, 그리고 시상 회차 건수, 그리고 회차별 시상 분야, 각 몇 개 분야에 시상을 했느냐, 이것이 건수 산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례들로 그 각 유형에 대해서 사례들을 살펴보면 동일 일자, 동일 시상 분야에 대해서 여러 명 또는 여러 부서에게 제공한 경우 또는 개인이나 부서에게 구분해서 제공한 경우 이것은 구분하지 않고 다 같은 한 건으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 시상 분야 내에서 각기 다른 공적으로 수상을 하게 된 사유들이 다 다르다 하더라도 시상 분야가 같다고 하면은 구분이 되지가 않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일 시상 분야에 대해서 다른 일자에 제공한 경우 그리고 동일 일자에 여러 시상 분야에 제공한 경우는 각각 개별로 인정이 되겠고요. 그리고 동일인이나 동일 부서에게 같은 시상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개의 인센티브를 중복적으로 제공할 때는 가장 점수가 높은 인센티브 한 가지만 반영이 되겠습니다. 시상 회차와 회차별 시상 분야가 기준이라는 점을 보시면은 이러한 원칙이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포상이나 상품권 또 상금을 동시에 지급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예를 들어 표창과 또 상품권을 동시 지급하는 것이 5건 있다고 하면은 먼저 점수가 높은 인센티브인 표창장 건수로 3건까지 최대 3건까지 인정이 되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시상금 실적으로 상품 실적으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산정 기준을 잘 염두에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동일 일자의 동일 시상 분야에 대해서 순위별로 예를 들어 최우수, 우수, 장려에 대해서 또 각기 다른 인센티브 최우수는 국내외 연수라든지 우수는 표창, 장려는 상품권 지급한 경우에는 구분이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시상 회차나 회차별 시상 분야로 건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등급을 구분하신 것은 동일 분야에서 등급 구분하신 것은 구분 인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다음은 주요 Q&A입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센티브 부여 계획에서 선정 기준에 민원 운수라는 내용은 없을 수가 있는데 막상 선발을 하고 보니 민원 부서나 또는 민원 담당자가 인센티브가 제공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민원 우수 인센티브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준이나 내용에 민원 관련 업무가 우수하기 때문에 민원 관련된 우수 부서나 직원에게 이들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 명시되어 있어야 되겠고 쉽게 말씀드리면 TO가 확보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적으로 TO를 확보해서 수여할 계획이 있어야 되지 선발하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선정이 됐다. 이것은 민원 우수 인센티브에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 인센티브 부여 계획 등 관련 문서는 기관장이 아니더라도 기관의 위임 정결 규정에 따라 부기관장이나 실국장 등 결재권자가 결재하시면 되겠고요. 또 인센티브 운영 부서도 반드시 민원실이 아니더라도 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 표창장, 상장 외에 상품, 상금 등은 어떻게 해야 기관장 실적으로 인정되는지 봤을 때는 표창과 상장은 반드시 기관장 홍적으로 제공이 되셔야만 인정이 되겠고요. 상품이나 상금은 부서 단위에서 시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관장 명의가 아니어도 인정이 되지만은 단 특정 부서 내에서만 대상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특정 부서에서 운영을 하시더라도 그 대상자는 기관 내 전체로 대상자가 한정이 없다고 하면 기관의 인센티브로 인정이 되겠고요. 다음 콜센터 상담원도 민원 담당자로 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도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서나 대상자 선정 결과만 제출하시면 인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실제 지급했는지 이런 지급이 완료된 집행이 완료된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인센티브 제공일을 확인하는 것은 완료된 날짜로 기준이 되겠고요. 그 다음 동일 날짜에 동일 공적으로 우수 부서와 우수 직원 구분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다음 이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지우시고 무기명으로 제출하셔도 인정이 되겠습니다. 어느 부서에 어떤 사람들을 어떤 명목으로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다 이런 결과가 있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예외적으로 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광역시도가 추진해서 이제 기초지자체 직원분들이 다녀오신 경우 또는 이제 중앙행정기관 상급기관에서 운영하시는 연수 프로그램에 다른 기관들이 직원들이 이제 인센티브 형태로 가신 경우도 인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예산 문제 때문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수를 제외한 다른 형태의 인센티브는 해당이 없다는 점 구분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평가보고서 양식 작성 요령입니다. 좌측에 보시는 부분에서 시상 부분에 부문 구분이 있는 경우에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동일 일자의 다른 시상 부분에 대해 제공하신 경우는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행정관리 조직입니다. 첫 번째로 중앙기관 교육청 광역의 경우에는 민원 전담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겠고요. 그 다음 기초지자체는 원스톱 민원 창구 설치 여부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기관 자체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한 경우가 실적으로 인정되겠고요. 그 다음 공통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실적이 안건 2건 이상으로 평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평가 배점의 경우에는 중앙기관 교육청은 전체 5점인데 민원 전담 부서가 3점이 되겠고요. 전담 부서나 팀이 구성된 경우 3점 만점. 전담 부서나 팀은 없으나 전담 직원이 2명 이상 있는 경우 2점, 전담 직원 1명의 경우 1점, 전담 직원 없이 민원 업무 담당자는 있으나 타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전담 직원이 없이 0.5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원조정위원회는 안건 1건당 1점으로 2건에 2점 만점이 되겠고요. 광역지자체는 민원 전담 부서 1점인데 전담 부서 팀이 있는 경우 1점, 그리고 전담 부서 팀이 없이 전담 직원이 있거나 또는 타 업무 병행하는 직원이 있거나 민원 업무 담당자가 배정이 되어 있다면 0.5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조정위원회 점수는 동일하겠고요. 기초지자체의 경우 민원 전담 부서 원스톱 민원 창구에 대해서 각각 1유형 2점 만점부터 해서 2유형, 3유형 차별화해서 점수가 부여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조정위원회 점수 동일합니다. 여기에 제출되실 서류는 민원 전담 조직이나 전담 직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중앙기관 교육청, 광역지자체는 직제 관련된 법령이나 조직도나 업무 분장표 등에서 민원 전담 부서인지 또는 민원 전담 직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지자체의 원스톱 민원 창구는 행안부 집계 결과를 반영하기 때문에 제출 자료가 따로 없고요. 공통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실적은 이런 위원회 구성 계획이나 개최 계획이라든지 또는 실시하신 안건, 그리고 결과 보고 참여하신 위원 명단 등이 제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세부 평가 기준입니다. 민원 전담 조직 구성에 대해서 전담 부서나 팀을 전담 조직이 있는지 인정하는 기준은 민원 행정 총괄, 또 민원 제도 개선 등 민원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직제상 있는 경우입니다. 타 업무를 병행하시면 전담 부서로 보질 않겠고요. 그 다음 민원실 또는 민원총괄부서 내에 타 업무 병행 없이 2명 이상의 인원이 민원행정총괄이나 제도 개선 업무들 민원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또 전담 부서가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담 직원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민원행정이나 기획, 또 제도 개선 등 민원 업무만을 전담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에 전담 직원으로 보겠습니다. 타 업무를 병행하시면 전담 직원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다음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민원처리법에 의거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시게 되면 그런 안건을 심의하거나 보고한 실적이 다 인정이 되겠는데요. 어떠한 특이 민원 외에도 민원제도 개선 방안이나 민원 우수 공무원 선정하는 보고 안건도 다 인정이 되겠고요. 운영 방식은 온라인과 서면회의가 모두 인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측에 원스톱 민원 창구를 인정하는 기준은 올해 8월 말까지 행정안전부 민원제도 혁신과에 요청하셔서 승인 받은 경우에만 설치한 것으로 인정이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민원조정위원회는 인정하는 기준을 몇 가지 유의하셔야 되는데 법령에 의해서 국장급 이상으로 위원장이 선임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되어야만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외부 전문가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민원에 대해서 직접 심의하는 안건, 특임 민원들을 심의할 때는 외부위원이 참여한 경우에만 인정이 되겠습니다.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장기 미해결 민원, 또 반복 다수인 관련 민원 해소 등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단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 내 처리 주무부서 지정이나 또 민원제도 개선 방안, 민원 우수 공무원 선정 등 이런 내부 업무에 대한 안건인 경우에는 외부위원이 참여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소속 기관에서 운영하신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 반영이 되지가 않겠습니다. 본청에서 운영하신 경우만 평가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개최 건수와 상관없이 단 1회만 개최하시더라도 안건을 2건을 처리하시게 되면 만점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평가 보고서 양식은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고, 민원 전담 조직에서 전담 부서 팀이 있는지, 또는 전담 조직은 없지만 전담 직원이 2명 이상 있는지, 또는 1명인지, 전담 직원은 없지만 타 업무 병행을 하는 직원이 있는지 해당하는 경우 한 가지에만 표기를 해주시고, 전담 조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부서나 팀의 명칭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원스톱 민원 창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받으신 설치 유형과 승인 일자만 표기하시면 되겠고요. 민원조정위원회 개최일과 안건 내용 표기하시고, 위원장이 국장급 이상인지 확인이 되도록 하셔야 되고, 안건에 따라서 민원에 대해 직접 심의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했는지 명시하시면 되겠고, 관련 위원들의 명단이 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 가치 시전에서 첫 번째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 서비스 제공 부분입니다. 평가 기준은 첫 번째로 기초지자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원 서비스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취약계층 배려 상담 창구, 두 번째 민원인 편의용품 비치율, 세 번째 장애인용 무인 민원 발급기 설치율, 네 번째 무인 민원 발급기 설치 운영에 대해서 평가가 되겠고, 교육청, 광역지자체, 또 기초지자체에 대해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 서비스 제공 여부가 건수에 따라서 인정이 되겠습니다. 평가 배점은 교육청과 광역지자체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 서비스를 교육청 한 건당 1점으로 해서 최대 2건에서 2점이 되겠고요. 광역의 경우 한 건당 0.5점에서 총 4건, 2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기초지자체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환경 조성을 우선 살펴볼 텐데요. 취약계층 배려 창구가 0.5점, 민원인 편의용품 비치율이 0.5점, 장애인용 발급기 0.5점, 24시간 발급기, 외부 부스의 경우 1점, 내부 운영의 경우 1점, 또 무인 민원 발급기 인구 대비 이용량이 1점으로 해서 또 그리고 민원 서비스 5건에 2.5점에서 총 3.5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제출 서류는 기초지자체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 서비스 환경 관련된 취약계층 배려 상담 창구 사진이라든지 홈페이지 안내화면, 그리고 편의용품 비치기간 목록, 또 이에 대한 비치 사진, 그리고 장애인용 무인 민원 발급기별 필수 규격 설치 여부 서식을 작성하셔야 되겠고요. 또 무인 민원 발급기 이용 관련해서 홍보 자료, 홈페이지 안내 캡처라든지 설치 위치 사진, 또 무인 민원 발급기 설치 대수나 이용량, 또 주민등록 인구수 등 증빙 자료가 제출돼야 되겠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 서비스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 내용이나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교육청, 광역기초 모두 제출이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평가 기준입니다. 취약계층 배려 상담 창구는 민원 창구에 잘 보이도록 고정된 안내판을 설치하시고 홈페이지 안내해야 되면서 또 명패 형태로 또 이동식으로 설치한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겠습니다. 다음 편의용품 비치율은 시군구에 대해서 청사 민원실과 관할 운영동사무소의 장애인을 위한 편의용품, 전자 업무 안내책자, 확대경, 보청기, 휠체어 4종이 모두 비치된 기관수의 비율에 대해서 점수가 도출이 되겠고요. 장애인용 무인 민원 발급기 설치율은 관할구역 내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필수규격, 이 필수규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설치 비율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인 민원 발급기 설치 운영입니다.
네, 첫 번째로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인 발급기가 1점이 되겠고, 24시간의 인정 기준은 심야에도 당직자에 대한 도움 없이 민원인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도록 상시 개방이 가능해야 합니다. 민원인이 방문해서 당직자가 열어줘야만 이용 가능한 경우는 아무리 기계가 켜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24시간 자유 이용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에서 인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다음 이제 외부 부스에 대한 인정 기준인데요. 독립된 부스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청사의 출입구나 또는 현관 로비의 별도 공간 등 유의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5개 부스와 같이 자유 출입이 가능한 공간을 별도로 구성하시게 되면 외부 부스 설치로 인정이 됩니다. 다음 인구 대비 무인 민원 발급기 이용량은 민원 종류 구분 없이 전체적인 발급 건수를 또 관내의 모든 발급기를 다 반영해서 집계를 하게 되겠고요. 8월 말 지자체 인구 대비해서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의 전체적인 이용량을 가지고 집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 서비스 제공의 인정 원칙입니다. 기초지자체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 서비스 환경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전담 창구, 편의용품, 또 문의민원 발급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서비스들만 민원 서비스로 인정이 되겠고요. 교육청과 광역지자체는 이러한 그 기본적인 민원 서비스 환경에 해당하는 항목을 제출하셔도 민원 서비스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들은 공통적으로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서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즉시 감면하는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이런 것들이 관련 계획서나 홈페이지 안내 캡처라든지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만 제출되셔도 인정이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공공시설물들 체육관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다양하게들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외국인 대상으로 민원 서식 외국어 해석본 비치라든지 외국인 주민을 위한 생활 편의 제공 서비스로서 쓰레기 배출 방법, 영유아 예방 접종 안내, 이런 생활 정보 안내 이런 것도 외국인 대상으로 있다면 제출하시면 되겠고, 네, 그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민원 서류 음성 안내 서비스, 또 교통 취약자라든지 거동이 불편하신 취약자들을 위해서 집배원 봉사단체 등을 통한 이제 민원 무료 택배나 민원 배달 서비스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됩니다. 유의하실 점은 모든 민원인들에게 제공했을 때는 인정이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다. 다음 수화 서비스, 통역 서비스, 그리고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기초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니 내부에서 하시는 것들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참고로 5개 부스 인정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청사 건물과 분리된 독립부스 형태로 첫 번째 인정 기준이 되겠고요. 그 다음 청사 외벽이나 유의 공간을 활용해서 별도의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시면 외부 부스 운영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현관 로비가 대부분 그 청사에서 현관 로비가 이중문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으신데요. 안쪽 문은 심야에 시건을 하시더라도 바깥쪽 문을 개방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시게 되면 외부 부스로 인정이 되겠고, 그 여기 첨부된 사진들을 보셔서 이 형태에 맞게 배치만 바꾸셔도 내부에서 외부로 바꾼 것으로 인정이 될 수 있으니까 잘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주요 Q&A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배려 창구 같은 경우에 안내판을 이동형으로 제작하는 경우, 또 뭐 책상이나 파티션에 이렇게 부착식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으시고요. 민원 접수대나 천정 등에 고정해서 정식 창구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을 하셔야만 인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세월 행정 시스템에 등록된 장애인용 무인 발급기 규격이 실제 규격과 다른 경우에는 세월 행정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불일치할 경우에는 사유나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되겠고요. 24시간 이용 무인 민원 발급기는 행정구청이라든지 읍면동 사무소라든지 어떤 터미널이나 이런 데 인구 이동이 많은데 설치하신 건 매우 잘하신 겁니다만 평가에는 본청사에 설치하신 것만 반영이 되니까 본청사에 설치한 내용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세월 행정 시스템에 등록된 무인 민원 발급기 정보는 변경 방식은 아래 사항을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 이제 사회적 배려 대상자 민원 서비스와 2-3번 지표 민원 행정 및 제도 개선 계획과 관련해서 우수 사례 제출한 시책과 중복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제출이 가능하십니다. 유의하실 점은 141 지표는 계획이나 시행한 일자와 관계없이 제공하시고 있는 서비스는 다 제출하시면 가능하겠고요. 2-3번 지표의 경우에는 평가 기간인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동안의 기간 동안 최초로 계획되거나 시행한 사례를 선정해서 제출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 배려 대상자 민원 서비스가 도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군에서 등록해서 서비스하는 경우도 다 실적 제출로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평가 보고서 양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측 하단에 민원 편의용품 같은 경우 점자 업무 안내 책자, 확대견, 보청기, 휠체어 이 네 가지가 다 충족된 것으로 제출한 기관들만 실적 산정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편의용품 사진 증빙의 경우에는 간혹 제출하신 기관들을 보면 여러 가지 그 산하 기관에 비치된 자료를 제출하시다 보니까 사진이 중복 제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뭔가 너무 과도한 경우라든지 중복성이 의심되는 경우 평가 부정행위로 반영이 될 수 있으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서 제출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나머지 장애인용 발급기 설치율 양식 참고해 주시고 우측에 무의미는 발급기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 가치 시전 중에서 민원 담당자 보호 내용입니다. 우선 민원 담당자의 감정노동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이수가 실적이 되겠고요. 심리상담센터 설치 운영이 두 번째, 세 번째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이 있겠습니다. 심리상담센터에 대해서는 이제 세 가지 인정 유형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기관 내부의 장소에 이런 상담 장소를 설치해서 운영하시는 경우가 내부 운영 2점 만점에 해당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제 내부 운영 인정 기준은 해당하시는 청사 내부의 공간이 있느냐가 인정 기준이 되겠고, 운영 주체는 비용이 부담이 된다면 상담사를 직접 채용하지 않고도 외부 전문기관 위탁 방식으로 내부의 상담사가 상주해서 근무를 하거나 필요할 때 방문해서 운영하시는 경우도 다 내부 운영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해당하는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시면 되겠고요. 매일 운영이 어렵다면 특정 요일을 정해서 주기적으로 운영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상담사에게 예약을 통해서 필요한 경우,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장소에서 우리 청사 내부에서 이용을 할 수 있으면 내부 운영으로 인정이 되겠고요. 두 번째, 외부 전문 기관의 경우 자율적으로 직원들이 전문 기관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고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거나 쿠폰을 제공하는 실적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사혁신처의 온라인 정신건강 자가 진단 시스템을 업무 시스템에 안내하는 게시글을 올리거나 배너를 설치해서 링크를 안내하는 경우, 이런 경우 이용 실적과 상관없이 이런 안내를 공지했으면, 연도별로 매년 공지하셨으면 인정이 되겠습니다. 우측의 평가 배점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유의하실 사항은 힐링 프로그램 이수는 기준 인원 대비 이수 인원의 실적으로 이수 비율로 평가가 되겠고요. 그 다음 녹음 전화 설치는 올해 변경이 있어서 보호조치 운송 안내가 적용되는지 확인이 되어야만 설치 비율로서 점수가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광역기초의 경우 힐링 프로그램 이수 비율로 평가하는 게 1점의 배점의 차이가 있겠고요. 그 다음 심리상담센터 기관 내 설치 운영 2점 만점, 그 다음 외부 전문기관이나 인사혁신처 온라인 상담 각각 1점씩, 중복 운영하는 경우에는 최대 2점까지 반영이 되겠습니다. 2점 이내에서 점수가 산출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안전한 근무 환경이 6가지로 전년 대비 좀 확충이 되었는데, 녹음 전화 설치는 보호조치 음성 안내가 전 인원의 설치가 되어 있고 음성 안내가 나가는지 여부에 대해서 대상 인원 전체에게 제공이 되어야만 충족되는 것으로 인정이 되니까 설치 비율로 평가되는 중앙교육청과는 차이가 있으니까 유의하시고요. 다음 CCTV나 비상벨 설치, 그리고 안전요원이 민원실에 배치되는지,
그리고 비상대응 능력 구축, 그리고 민원창구 안전유리, 강화유리입니다. 이 부분이 전년 대비 항목이 추가가 된 내용이 되겠고, 이 6가지 중에서 5쪽만 충족하셔도 3점 만점이 되고, 한 가지가 부족한 경우 1.5점, 다음 3종 이하는 0점이 되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아래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45페이지 세부 기준을 보겠습니다. 힐링 프로그램 이수 대상자와 기준 인원에 대해서 좀 이해를 높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힐링 프로그램은 우선 본청에 대해서 민원실이 있는 경우에 민원실 소속 현원, 대표적인 게 이제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 종합민원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원실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민원총괄부서의 소속 현원이 일단 대상이 되겠고, 이수 기준 인원은 최대 5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실에 뭐 사람이 많다고 해서 20, 30명 모두 다 기준 인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최대 5명까지만 기준 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에 표를 보시면 민원총괄 부서나 또 민원실이 있는 기관 중에서 그 인원들이 10명 이상이면 기준 인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최대 5명이고요. 10명이 안 되는 경우에는 소속위원의 절반, 소수점 이하는 버리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민원총괄 부서 또는 민원실이 없는 기관의 경우에는 2명만 이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참고사항들 보시면 직제상의 실 단위 조직이 아니라 민원 업무 공간으로 종합민원실 등을 운영하는 기관은 그 종합민원실을 대상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 최대 5명까지 기준 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원실이 없는 기관은 민원총괄부서가 기준 인원의 대상이 되는데, 실과 단위의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팀을 해당 조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민원실이나 민원총괄 부서, 실과 단위 부서가 없고 또 민원팀이 없는 경우에는 딱 2명만 기준 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프로그램 내용상의 인정 기준은 스트레스나 우울, 불안 등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포함된 1일 이상이나 또는 7시간 이상의 프로그램을 온라인 포함입니다. 문화탐방, 삼림욕 등 1일 이상의 체험학습도 다 포괄적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인지행동치료나 수면위생관리, 명상, 유한요법 외에도 또 다양한 프로그램이 힐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 다 인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심리상담센터 3가지 인정되는 부분은 아까 앞서서 설명드린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대해서 세부 평가 기준입니다. 안전장비, 민원실이나 민원총괄부서 팀과라든지 읍면 동사무소의 녹음 전화와 보호조치 음성 안내가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CCTV, 비상벨, 그리고 민원창구 안전유리가 설치되어 있는지 항목들이 되겠고요. 녹음 전화는 녹음 전화 설치가 되어 있고 보호조치 음성이 안내가 나가는지 이것이 동시에 충족되어야만 실적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녹음 내용은 보호조치 음성 안내 예시를 참고해 주시고요. 비상벨은 경찰과 연결이 직접 되어야만 인정이 되겠습니다. 112 센터나 치안센터, 경찰서, 또 뭐 광역수사대, 또 파출소나 지구대까지도 다 경찰로 인정이 되겠고요. 예외적으로 비상벨이 CCTV 관제센터에 있는 경우에도 해당 센터에 경찰이 상시 근무한다면 경찰과 직통 연결된 것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경비업체를 경유하거나 관제센터로만 경찰이 없는 관제센터로 연결이 되는 경우는 비상벨 경찰 연동으로 인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다음 민원창구 안전유리 설치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민원실의 안전요원, 청원경찰이나 용역업체가 포함이 되겠고 방호직도 안전요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들을 배치하는 것이 민원실 내부 근무가 원칙입니다만은 민원실 출입구 앞이나 민원실 앞 로비 등 근무자가 육안으로 민원실 내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면 인정이 되겠고요. 참고로 민원 행정 업무 담당자가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경우는 안전요원으로 보지를 않고 청원경찰이나 방공원 등 안전요원에 해당하는 보직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상대응 능력 구축입니다. 광역지자체 민원실과 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비상상황 발생 시 이를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응팀을 구성해서 운영하시고, 경찰과 합동해서 특이민원 발생에 대비하는 모의 훈련을 반기별 1회 이상, 즉 연 2회 실시하는 것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실제 대면 훈련이 아니더라도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거나 합동으로 해서 도상훈련, 시뮬레이션 등의 완화된 방식이 인정이 되겠고요. 각 기관 유형별 적용 항목들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고, 네, 중앙기관의 경우 민원실 또는 민원총괄 부서에 대해서 근무자 전원에 대해 녹음 전화가 설치되어 있고 보호조치 음성 안내가 적용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머지 항목은 중앙기관은 해당이 없겠고요. 교육청의 경우 민원실에 대해서 녹음 전화와 보호조치 음성 안내는 중앙기관과 마찬가지입니다. 단 CCTV 비상벨, 또 안전요원, 비상대응 훈련, 안전유리 설치는 올해 시범 평가 대상이니까 이를 참고해서 해당하는 실적이 있다면 제출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강력기자재는 민원실에 근무자 전원, 녹음 전화, 보호조치 음성은 해당되고 CCTV 비상벨 안전요원이 각각 한 대 또 한 명 이상이 설치 또 배치되어 있어야 하겠으며 비상대응 능력을 구축 또 안전유리 설치되어 있는지 이렇게 항목이 해당되겠고 기초지자체는 민원실과 음영동 사무소 전체가 대상입니다. 녹음 전화 보호 조치 음성 안내. 그다음 CCTV는 각 장소에 한 대 이상씩 있어야 되겠고 비상벨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안전 요원은 본청 민원실에만 해당이 되겠고 비상대응 능력, 그다음 안전유리 전체적으로 다 구축이 되고 전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만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Q&A 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힐링 프로그램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도 다 인정이 되는데 프로그램 내용이나 시간 그리고 이수자 이런 것들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힐링 프로그램을 한 번에 7시간 연속해서 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 대상 기간 동안에 나눠서 분할하셔도 총 시간 7시간 이상 채워지는 것이 확인되면 인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 소속기관 직원들도 힐링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본 평가에서는 본청의 직원들만 대상으로 하겠고요. 이것은 평가 기준을 최소화해서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의 조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청의 민원 총괄 부서나 민원실 또는 인허가 민원 전담 창구 해당하는 분들만 평가 대상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심리상담센터 관련해서 인사혁신처가 정부청사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 마음건강센터 대표적이죠. 그다음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 보건소에서 운영하시는 경우들도 실적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단순히 자유이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 평가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단순히 이용하는 것은 대상이 아니겠고요. 각 기관이 민원 담당 공무원 또는 소속기관 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셨는지 업무 협약을 체결하셨거나 이런 경우들만 제한적으로 인정이 되니까 이 점을 유의해 주시고요. 특히나 보건소의 정신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해당 공무원분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전용 이용을 위한 별도의 시간을 지정하신다든지 아니면 이런 민원 담당 공무원 또 공무원들의 업무 특성상 필요한 그런 심리 상담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한다든지 이러한 특정한 노력이 제시되어야만 인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청 같은 경우 교원치유지원센터나 학생마음보듬센터, 마음건강지원센터를 제출하신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법령에 의해서 의무 설치해서 이전부터 운영해오던 센터들이기 때문에 또 별도의 뭔가의 조치를 취하신 내역들이 확인되어야만 본 평가의 실적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사혁신처 온라인 정신건강 상담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인정 기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 시스템에 배너라든지 게시물로서 이용 안내만 나가셔도 인정이 되니까 이 부분 반드시 챙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중앙기관이 민원실이 없는 중앙부처의 녹음 전화를 어디까지 설치해야 하느냐는 민원 제도나 이런 민원 총괄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 부서의 근무자 전원이 해당합니다. 민원 업무 담당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그 담당자가 속한 부서의 전원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힐링 프로그램 대상자와 차이가 있으니까 유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힐링 프로그램 이수 관련해서 민원실이 없고
민원팀이 있는 경우에는 직제상 민원 총괄 업무를 담당한다면 민원팀이 민원 총괄 부서로 인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안전유리 설치 관련해서 교육청이나 광역은 민원실 또는 민원 총괄부서 한 개소에만 기준이 되겠고, 기초의 경우에는 본청 민원실 외에도 읍면동 전체에 설치한 경우에만 인정이 되겠습니다. 재질 측면에서는 아크릴 같은 다른 재질은 인정이 되지 않고 반드시 강화 유리로 설치한 것이 확인이 되어야 되고요. 이동형은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설치한 경우에만 인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상대응 관련해서 전년보다 기준 횟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많았는데요.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우선적인 인정 원칙을 작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올해 상반기까지 1회를 실시하고 나머지 하반기인 7, 8월 중에 1회를 실시하면 반기별 1회로 하신 것으로 인정이 되겠고요. 예외적으로 좀 인정 범위를 확대해서 인정을 한다면 실시 기간에 관계없이 모의 훈련 1회 실시하고 6개월 이후 지나서 한 번을 더 하시면 이런 경우도 다 인정을 하는 것으로 행안부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다음 이런 민원 담당자 보호 평가 보고서 양식입니다. 기준 인원 산정 기준 작성하실 때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들 반드시 유의해서 기준 인원 혼동하지 마시고요. 다음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양식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제도 운영 평가 항목 관련해서 첫 번째 지표 민원정보 제공 및 민원법령 운영입니다. 중앙기관의 경우 민원처리 기준표 현행화가 우선 적용되겠고요. 여기에 제외되는 일부 중앙기관이라든지 교육청과 광역 그리고 기초지자체의 경우 민원 편람이나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현행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부 중앙에 해당하는 기관은 민원처리 기준표에 등록된 민원이 없는 권익위원회, 법제처, 세만청, 행복청 이런 기관이 우선 대상이 되겠고요. 또 관계법령의 개정이나 폐지 등 변동사항이 없는 기관도 일부 중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지자체는 전문 분야 민원상담 등 이런 법정 민원제도 운영 실적까지 추가적으로 평가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전문 분야 민원상담 시책, 두 번째 민원 후견 인재 운영 실적, 세 번째 사전 심사 청구제, 마지막으로 민원 처리 문자 안내 서비스가 평가 항목이 되겠습니다.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는 중앙기관은 민원 처리 기준표 현행화 관련해서 실적 서식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일부 중앙 교육청 광역기초의 경우 민원 편람 홈페이지 점검 결과 점검 일자와 현황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초지자체 각 4개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겠고요. 세부 평가 기준에서 첫 번째 민원 처리 기준표 현행화입니다. 21년 9월 1일 기준으로 민원 처리 기준표에 등재된 민원의 현행화 실적이 평가 대상이 되겠는데요. 세부 기준 보시면은 관계법령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해서 민원 처리 기준표가 신설, 변경, 폐지 등 현행화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행안부의 공문으로 21년 9월 1일부터 올해 8월 10일까지 공문 고시 요청한 사항들만 평가에 반영이 되겠고요. 현행화 실적으로 인정되는 고시 항목은 8가지, 민원명, 처리기관, 신청 방법, 구비 서류, 근거 법령, 수수료 신청서, 신청 자격 이렇게 8가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일부 중앙으로 예외되는 기관들 유형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현행화 실적은 인정기간 내에서 민원 처리 기준표 등재된 민원 중에 변경된 내용을 현행화해야 되는 대상 사무들이 기준이 되었고, 이에 대비해서 실제 현행화된 건수의 비율로 실적 평가가 되겠습니다. 총점 3점 만점이 되겠고 90% 이상부터 3점, 그 다음 50% 미만의 경우 0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점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민원 처리 기준표에 등록된 총 민원 사무가 100건 이상이 되는 기관의 경우 현행화 대상 민원에 대해서 70% 이상 또 90% 미만 사이에 현행화 실적이 있다 그러면 0.5점이 가산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경찰청부터 고용부 등 총 17개 기관이 여기 해당하니까 참고를 해 주십시오. 다음 이제 민원 편람과 홈페이지 현행화 실적에 대한 기준입니다. 민원 처리 기준표에 등록된 민원이 없는 4개 기관과 그리고 관계법령 개정 폐지 변동사항이 없는 기관이 해당하고요.
나머지 교육청 광역기초 해당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해당하는 실적은 민원 편람과 민원 안내 홈페이지를 분기별로 1회씩 하셨는지, 작년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2분기 총 3개 분기가 대상 기간이 되겠고요. 네, 이를 평가하는 기준은 점검 대상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점검 실시하신 시기로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유의해서 해당하는 기간에 실시하신 실적을 잘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현행하지 않은 정보가 있다면 0.5점 감점이 발생하게 되겠고요. 그다음 점검 횟수별 평가 점수는 일부 중앙은 3점 만점, 3회에 3점 만점이 되겠고, 각각 1회 1점씩 되겠습니다. 교육청은 1회 1점, 2회 1.5점, 3회 2점 만점이 되겠고,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경우에는 3회를 다 하셔야 1점 만점, 그 다음에 2회에 0.5점 반점이고, 1회 미만의 경우는 다 0점 처리하는 것으로 평가 기준이 적용되겠습니다. 다음 전문 분야 민원 상담 등 법적 민원 제도입니다. 전문 분야 민원 상담 실제 첫 번째로 일반 공무원들이 하시는 상담은 여기서 제외가 되겠고요. 어려운 전문 분야에 대해서 실제 전문 인력이 별도로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가 되겠고, 상시적으로 정기적으로 상담을 제공하셔야 되겠고, 장소는 본청에서 하시거나 또는 이동형이나 방문형으로 하시거나 상관이 없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발행위나 복합인허가 같이 또 복지생활지원, 취업상담, 법률세무상담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기초지자체의 경우 상당히 많은 기관들에서 무료 법률상담소를 운영하시는 경우가 있으니 첫 번째로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또 좀 지적 측량이나 개발 인허가 관련해서 지적공사와 동반해가지고 찾아가는 지적 상담이나 이동형 상담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 마을 세무사 같은 경우에 민간 세무사들을 동원해서 전문 인력으로 활용한다면 여기에도 해당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 후견 인재 운영 실적은 민원 후견이 현행화된 리스트가 제출이 돼야 되겠고, 실제 민원 후견인 활동을 하신 일지 기록이 제출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은 단 한 건이라도 제출을 하시면 인정이 되니까 실적이 있다 그러면 누락 없이 제출을 해주시고요. 사전심사 청구제는 우선 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이 10건 이상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되어야 하겠고요. 이러한 정보가 일단 민원 편람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제출이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러한 사전심사 청구 서비스에 대해서 민원인들 대상으로 홈페이지에 민원 안내가 올라가 있는지 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세월시 행정 시스템이나 기관별로 자체 시스템을 통해서 민원 처리 상황의 문자 등으로 알림이 서비스가 되는지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Q&A 관련해서 일부 중앙부터 교육청 광역기초지자체가 민원 편람과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분기 점검을 했는데 현행할 경우가 없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실적이 반드시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현행화한 결과가 없다 하더라도 분기별로 일체 점검을 시행하는 알림 공문이라든지 이러한 그 점검 상황을 점검한 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출이 되어야만 실제 점검을 하신 것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기초의 전문 분야 민원 상담 시책 판단 기준은 다시 말씀드리면 민원 담당자가 수행하는 단순 안내나 상담은 제외가 되고, 법률이라든지 어떤 지적 정보라든지 어떤 세무라든지 이런 전문 분야의 전문 인력들이 동원돼서 수행을 하셔야만 이런 상담 실적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가 보고서 양식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민원 처리 상황 확인 점검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적입니다. 우선적으로 민원 처리 상황 확인 점검은 민원 처리 상황 확인 점검 결과를 기관장들 간부에게 보고한 실적이 되겠고요. 그 다음 민원 처리 상황 확인 점검의 충실도,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는 이와 관련된 교육 실적이 한 부분이 되겠고, 이런 개인정보 보호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는 결과가 실적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네, 보고 횟수의 경우에 대해서 중앙교육청은 총 9회 이상의 경우 3점 만점, 광역 기초지자체는 9회 이상 2점 만점, 그다음 확인점검 충실도는 중앙교육청 2점, 광역기초 1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통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 이수 실적은 0.5점,
그다음에 전부서 시행 실적은 0.5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제출을 하셔야 되는 서류는 보고 횟수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민원 처리 상황 확인 점검 보고서, 그다음 확인 점검의 충실도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실적,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교육 이수 실적,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서와 알림 공문 등이 제출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 평가 기준입니다. 네. 일단 민원 처리 상황 확인 점검 보고에 대해서는 매월 보고한 실적이 되겠는데요. 부기관장 보고 시에는 80%, 실국장 보고는 50% 이런 부분 인정 기준을 참고해 주시고, 민원실에 대해서만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도 실적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대상이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기관장이 거리나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기관장 대행에 대한 인정 기준 참고를 해주시고요. 민원 처리 상황의 확인 점검 충실도, 이 부분 대상 기간 보고한 자료 중 한 건을 대표적인 사례를 제출하시는데, 민원 처리 상황을 보고한 건과 그 보고건에 대한 지시사항, 시정조치사항, 거기에 대한 결과 보고까지 연결된 내용으로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지시사항을 제시하는 경우 그 민원 처리 상황 보고와 관계없이 별도의 지시사항 제출하신 경우는 평가에서 감점이 될 수 있으니까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우측에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적입니다. 평가 대상 기간 중에 민원 전담부서 직원 대상 전원에게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이수한 실적, 교육 이수 실적과 함께 그다음 전부서 대상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이행 실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민원실의 전원이 되겠고요. 개인정보 보호 조치는 기관 전체로 보시면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교육 이수 실적은 민원 전담부서 현안 대비 교육 이수 인원의 비율이 되겠고요. 민원 전담부서 현원은 민원실 소속 현원, 또 민원실 없는 경우 총괄부서 소속 현원이 되겠습니다. 교육 이수 기준은 개인정보 관련된 것이면 어떤 것들인지 상관이 없겠고요. 1시간 이상 이수했는지 확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이행 실적은 부기관장 이상의 결제 시행을 했을 때 100%, 그다음 실국장 결제는 70%, 전담 부서장 40%로 인정이 되겠고요. 이러한 조치 이행은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서 20년 6월에 행안부에서 배포한 자료라든지 또 올해의 민원 행정 및 제도 개선 기본 지침안에 관련 내용들을 준용해서 계획서를 수립하시고 이를 전파하는 내용의 공문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결합화해서 평가를 점수하는 방식은 아래 산식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음 제출 서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관장에게 보고한 실적, 민원 처리상 확인 점검 보고서 일단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 확인 점검 충실도 관련해서 말씀드렸듯이 해당 실적의 민원 처리 상황 확인 점검 보고서가 일단 있어야 되겠고, 이에 대한 기관장이 제시하신 시정 지침이나 지시사항들, 또 이런 결과 점검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 보고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결된 문서가 제출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원 처리 상황 확인 점검 보고의 경우에는 보고 자체가 평가 기준이라기보다 실제 결제 열람했느냐가 평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제 열람 일자가 반드시 확인이 되는 자료가 돼야 되겠고요. 예전에 어떤 기관들은 이제 메모 보고에 대해서 보고 일자만 표기가 돼 있고 결제 일람 열자가 표기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일괄 불인정된 사례가 있으니까 반드시 유의를 해 주십시오. 다음 이제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교육 이수 실적은 이수 실적은 교육 내용이 확인 가능한 자료, 그다음 해당 부서 인원들이 다 이수했는지 확인되도록 인원 현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행 실적의 경우에는 교육 계획서를 제출하시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 철저 이행 계획서가 다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이수 실적에는 교육 계획서가 필요하고 그 조치 계획에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 계획이 각각 별도로 제출이 되셔야 되고, 그 계획서에 결제하신 결제자 등급에 따라서 평가 점수가 달라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서를 내부에 전파하는 시행문서, 공문이 같이 제출되셔야
실적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 관련해서 현원 기준일에 대해서는 이제 인사 발령이나 이런 변동 사항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평가 대상 기간 내에서 기준 인원들이 이수를 완료한 시점이 있다면 그때 시점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대상 인원을 산정하는 기준은 힐링 프로그램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민원실이 있다면 민원실 총원이 다 교육 대상이 되겠고, 민원실 부재한 경우 민원 총괄 부서 총원 또는 민원 팀의 총원이 되겠습니다. 또 이런 민원 전담 조직이 없다고 하면 2명만 교육을 받으시면 되겠고, 전 기관의 전 직원 대상 교육이 아니라 민원 담당자들 대상 교육이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유의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도 광범위하게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계획서에 대해서 민원행정 및 제도 개선 추진 계획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용이 있다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만 이번 평가의 이 평가 지표에 실적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평가 보고서 양식입니다. 좌측 하단에 민원 처리 상황 확인 점검의 충실도 관련해서 이제 세 가지 항목을 제시를 하셔야 되는데, 민원 처리 상황을 보고한 실적과 이에 대한 결제자의 지시 사항이 확인되어야 되고, 이에 따라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결과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또 해당 지시 사항을 주셨던 결제자가 확인했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 사례로 연결된 사례로 찾으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교육 실적 관련된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 관련된 실적 보고 양식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민원 행정 및 제도 개선 우수 사례에 관련된 지표가 되겠습니다. 본청과 소속기관에서 추진한 민원 제도나 서비스 개선 사례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제출하시는데, 중앙기관, 교육청, 광역지자체는 2건, 그리고 기초지자체는 1건만 제출하시면 되겠고, 이를 초과해서 제출하시는 경우 제출 순서 기준으로 중앙교육청은 2건까지만 받고, 기초지자체는 1건까지만 평가에 반영하고 나머지 실적들은 검토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대상 기간 중에서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중에 개선 계획을 최초로 수립을 하셨거나 또는 시행을 최초로 하는 경우 다 제출이 가능하겠고요. 국민이 직접 발굴하고 온라인 토론들을 통해 보완 숙성하는 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 실적도 인정 대상의 범위에 해당하겠습니다. 이 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은 민원 제도나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저출생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이런 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이라든지 또는 디지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것들, 또 1인 가구 대상으로 안전이나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분야의 제도 개선도 실적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 심사 기준이 중요합니다. 창의성, 노력도, 효과성, 확산 가능성 관점에서 평가를 하게 되겠고요. 창의성은 다른 기관과의 차별성이라든지 다른 기관의 우수를 벤치마킹했다 하더라도 그 기관보다 뭔가 더 개선한 점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창의성에 해당하겠고요. 노력도의 경우 문제나 개선 사항을 인식하는 과정과 또 인력과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또 유관기관과의 그 협업이나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장애 극복들을 얼마나 했는지 이런 것들이 평가 관점이 되겠고, 효과성은 그래서 이러한 제도나 서비스를 시행했을 때 민원인들이 체감하는 그런 향상 정도, 편의 제고 정도, 또 그 대상의 범위라든지 그런 파급 효과의 규모들을 봤을 때 효과성으로 보겠고요. 확산 가능성은 다른 기관으로 확산이 가능한 사례인지, 또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다른 기관들이 차용했는지 이런 것들이 평가 관점이 되겠습니다. 제출 서류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요 Q&A 살펴보겠습니다. 제출 건수 기준 초과한 경우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사회 배려 대상자 민원 서비스와 이제 중복 제출 가능하신 부분, 단 차이점이 있다면 사회 배려 대상자 민원 서비스에 제출하시는 사례는 최근에 새로 발굴한 사례가 아니더라도 기존에 하셨던 서비스도, 기존에 제공 중인 서비스도 제출이 가능하신 부분이 있고, 이 지표 2-3번은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 동안에 최초로 계획하거나 시행한 사례만 발굴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미흡하거나 불인정하게 처리되는 예시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타기관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시행하는 제도를 단순히 차용하는 경우 높은 점수로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 기관장과 민원 대상자들과의 만남의 날이라든지 취약계층 전용 창구는 당연히 우리 평가 지표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개선한 시책으로 볼 수가 없겠고요. 어떤 민원 도우미들, 또 알림 서비스, 통역 서비스라든지 또 어떤 통합 순번대기 대기 시스템, 무료 등기 배송 서비스, 민원 배달 서비스 일반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개선한 과제로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관에서 민원 처리 관련된 내부 업무를 또 개선하는 부분, 업무만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민원인들과의 그런 체감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은 인정이 되지가 않겠고요. 민원과 직접성인 관련성이 낮거나 민원 예방 효과가 민원과 연관성이 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시가 되지 않는 경우 우수한 사례로 평가가 되지가 않겠습니다. 단 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 사례에는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는 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고요. 다음 이제 평가 보고서 양식 참고해 주시고 실적을 작성하실 때 평가 요소에 해당하는 그런 노력도, 또 효과성, 확산 가능성, 창의성 등이 잘 드러나도록 요약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신규 지표인 민원 정비 및 구비 서류 감축입니다. 첫 번째로 중앙기관에서 민원 정비율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는 민원 정비 대상 건수 대비 실제로 민원 정비를 한 실적이 되겠고요. 이 비율로 평가합니다. 그다음 이 대상 건수가 되는 민원 정비 대상은 민원 일제 정비 계획에 따라서 행안부의 통보에 따라서 보완 권고를 받은 건수가 되겠고요. 또 신설 민원 사정 영향 평가를 통해서 보완 권고를 받은 건수가 전부 정비 권고 대상 건수가 되겠고, 자체 정비 대상 건수는 각 민원 정비 분야별로 중앙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발굴한 대상 건수가 되겠고요. 민원 정비 건수는 실제 이제 행안부의 정비 권고 대상 건수 등 정비 이행한 거, 그 다음에 기관 자체적으로 실제 정비한 것들이 다 해당하겠습니다. 그다음 민원 정비 분야 및 또 분야별 실적 계산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는 민원 처리 기준표나 개정 법령에 반영된 것들만 건수에 포함이 되겠고요. 첫 번째로 유사 법정 민원의 통폐합 또는 최근 5년간 신청 건수가 없는 법정 민원에 대해서 폐지한 경우들이 실적이 되겠습니다. 통폐합한 경우에는 통폐합 전후에 그 민원 사무 감소 종의 숫자로 산정이 되겠고요. 폐지의 경우 폐지된 민원 건수가 실적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구비서류의 폐지, 폐지된 구비서류의 종수가 실적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정보 공동 이용, 마이데이터 등의 디지털 서비스를 활용해서 이런 제출 서류를 공무원의 확인 사항으로 변경한 경우 이것도 변경 건수별로 실적이 계산이 되겠고요. 이런 민원 정비 대상 건수 대비 실제 정비 건수 민원 정비율은 80% 이상일 때 2점 만점이 되겠고 20% 미만일 때는 0점 처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출 자료는 별도로 없고 행안부의 집계 결과로서 실적이 산출되겠습니다. 단지 행안부 권고에 의한 정비 대상이 아닌 기관 자체적으로 발굴한 건수에 대해서는 관련 입증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일부 중앙기관에 해당하는 민원 정비 노력 및 이행 실적인데요. 이는 민원 정비율에 대해서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체하는 지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당하는 기관은 민원 처리 기준표에 등록된 민원이 없는 기관, 권익위, 법제처, 새만금청, 행복청 4개 기관이 해당하겠습니다. 그 다음 참고로 이런 민원 정비율 산정이 어렵거나 또 이런 민원 정비 노력 이행 실적을 해당하는 이런 4개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기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민원 처리 기준표에 등록된 민원이 있지만 민원 정비 대상 건수가 0인 기관은 이런 다른 기관들, 즉 민원 정비율의 평가 대상인 기관들, 또 민원 정비 노력 및 이행 실적에 해당하는 기관들의 평균 점수를 일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 기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민원 정비 노력 이행 실적을 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4개 기관들은 민원인의 신청 편의성,
정보 제공 등의 정확성에 향상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관련 민원 정비나 개선한 노력, 내용 등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제출을 안 하시면 0점 처리가 되겠고요. 그다음 세부 평가 항목은 효과성, 노력도, 확산 가능성 세 가지 관점 참고를 해주시고 매우 우수에 대해서 2점 만점 평가 점수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 정비 노력 및 이행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제외 기관에 대해서는 제출 자료 없이 행안부의 집계 결과를 평가 점수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민원 정비 구비 서류 감축 관련해서 교육청 방역 기초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행정정보 공동 이용 활용 실적 1점이 되겠습니다. 기이용 민원 그리고 미이용 민원 두 가지 관점에서 평가를 하는데 민원인 제출 구비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을 이용을 통한 정보 확인으로 변경한 실적이 되겠고 기이용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 내 행정정보 공동 열람 권한 재지정을 통해서 행정정보 공동 이용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한 실적이 되겠고요. 기이용 민원은 첫 번째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무로 등록이 되어 있고 두 번째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관 범위에 해당 기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이용 민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행정정보 공동 이용률에 대해서 전년 대비 활용 건수의 증가율 순위에 따라서 등급별로 점수가 부여되겠고요. 전년 대비 이용 건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0점 처리되겠습니다. 등급별 점수 아래 표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미이용 민원에 대한 0.5점 기준입니다. 조례, 규칙, 개정 등 자치 법규에 의한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 제출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변경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5건 이상 발굴했을 때 0.5점이 만점이 되겠고요. 제출 실적이 없다면 0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실적 1점입니다. 담당자가 민원인으로 제출받는 구비 서류를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으로 변경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이데이터 활용 건수로 실적 계산을 하게 되겠고 건수 순위에 따라 등급별 점수가 부여되고 건수가 0일 경우에는 0건인 경우는 0점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 사항은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이 시스템 자료실에 자료를 확인을 해주시고 또 기타 세부 사항들은 오후에 질의 답변 시간에 행정안전부 관련 담당자분들을 모시고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Q&A입니다. 민원 정비 노력 및 이행 실적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권고 대상 외에 자체적으로 발굴할 때의 기준입니다. 첫 번째로 자체 민원 신청 시 구비서를 요청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하거나 감축한 경우, 두 번째 민원 신청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접수 창구를 다양화한 경우, 세 번째 전문 분야 관련된 민원일 때 정보 제공을 위해서 전문가 상담을 하는 경우, 네 번째 민원 접수 여부, 진행 상황, 처리 결과 등을 SMS나 카카오톡 챗봇 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경우, 다섯 번째 민원 편람이나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서 정보 안내를 강화하는 등 이런 유형의 실적들이 제출되면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이용 활용 실적 개선할 때 교육청 광역 기초 기관 유형의 특성을 반영해서 평가하고는 구분이 되겠고요. 사무별 특성에 따라서 코로나 등 이런 외부 요인 때문에 활용 건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건수는 민원처리법에 따른 본인 정보만 실적으로 반영되는 것인지일 때에 민원처리법에 따라 본인 정보의 활용 건수를 모두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실적 확인이 가능하냐 여부에 대해서는 올해 4분기에 이런 것들이 확인한 업무 포털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십시오. 말씀드렸듯이 세부 사항은 오후에 행안부 담당자 대상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가 보고서 양식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서도 노력도, 효과성, 확산 가능성, 이 평가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기한 법정 민원 신속 처리입니다. 전년도까지는 광역과 기초 대상으로 평가하던 것을 올해는 중앙교육청이 시범 실시 대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앙교육청은
각 기관 민원 처리 시스템으로 처리한 2일 이상의 유기한 법정 민원의 처리 기간 준수율이 되겠고요. 6일 이상 유기한 법정 민원에 대해서 처리 기간 단축률 각각 1.5점씩 총 3점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다음 민원 처리 기준표에 등록된 민원이 없는 사개기관 또 실제 법정 민원 처리 건수가 100건 미만으로 너무 적은 기관의 경우는 평가 제외 대상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이 조사 대상 기관의 유기한 법정 민원 처리 기간 관련된 자료가 없거나 기준 건수가 이하인 경우에 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앞서 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중앙 기관들의 평균 점수값을 해당 기관에 일괄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광역과 기초지자체는 전년과 평가 기준 동일한 이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제출 서류 유의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앙기관과 교육청은 각 기관의 민원 처리 시스템에서 다운받은 민원 처리 실적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준수율이나 단축률 산출이 가능하도록 엑셀 파일 형태로 제출하셔야 저희가 이 실적을 검증할 수가 있겠고요. 또 민원 처리 시스템이 없는 기관은 평가 보고서에 있는 양식대로 엑셀 파일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평가에서 제외되는 일부 중앙기관이나 기존의 광역과 기초지자체는 제출 자료가 별도 없이 행안부 집계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Q&A입니다. 기자체에서 준수율과 단축률을 제출 자료 없이 확인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의뢰해서 일괄적으로 확인해서 평가 점수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평가에서 제외되는 민원은 직결이나 고충질의 등 또 보안 보정에 따른 처리 기간 연장 민원은 제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관계기관 부서 간의 협의 협조가 지연돼서 처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연장된 처리 기간이 아닌 법정 처리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점 잘 숙지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평가 보고서 양식입니다. 중앙지도교육청에만 해당이 되고 일부 중앙이나 광역 기초는 작성 필요가 없으십니다. 첫 번째로 기관에서 운영하시는 민원 처리 시스템 목록, 시스템 명칭과 여기에서 다뤄지는 주요 법정 민원 사무 그리고 준수율이나 단축률이 측정 가능한지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 첫 번째로 준수율 관련된 실적입니다. 해당 시스템 명칭과 그 다음에 전체 처리 건수 그리고 민원 처리 기간 내에 처리된 건수들 작성해 주시고 그에 따라 준수율 산출해서 기입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최종적으로 각 시스템의 전체를 합산한 처리 건수, 총 민원 처리 기간 내 처리 건수 총계, 이 총계를 기준으로 준수율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일 이상 유기한 법정 민원 처리 기간 단축률 작성 요령은 준수율과 마찬가지로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실적 집계 외에 세부 실적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는데요. 2일 이상 처리 기간 준수율과 6일 이상 처리 기간 단축률 엑셀 양식 참고하셔서 이러한 형태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제 민원 처리 시스템 자체 시스템에서 다운받은 엑셀로 이와 같은 똑같은 형태가 아니더라도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확인만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엑셀 양식을 별도로 작성 안 하고 해당 파일을 대체해서 제출 가능하십니다. 각 시스템마다 각각의 파일이 제출되어야 하겠고요. 자체 민원 처리 시스템에서 다운받은 파일이 만약에 엑셀이 아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런 양식대로 엑셀 파일을 작성해 주셔야 되고 또는 시스템 없이 수기 기반으로 운영하시는 기관은 해당하는 법정 민원에 대해서 양식대로 엑셀 파일 작성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감점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가점은 공통적으로 민원 서비스 중점 사항, 개선 사항 반영 실적이 되겠고요. 그 다음 행안부 주관 민원제도 개선 과제 선정 이행 실적, 또 중앙기관에만 해당하는 행안부 협의 과제 채택 건수와 개선 과제 이행률이 되겠고요. 교육청 광역 기초에 해당하는 소관부처 채택 건수, 그 다음 기초지자체만 해당하는 폐업 신고 원스톱 서비스 처리율, 또 읍면동 안전요원 배치 도입 실적들이 가점에 해당하겠고요. 또 감점에 해당하는 내용은 평가보고서나 증빙자료 등 평가자료가 지연 제출됐을 때 최대 3점까지 감점이 가능하고요. 부정행위, 평가자료나
또 평가 자료 위변조나 부정행위 등 확인되는 경우에 페널티는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는 민원 서식 개선이나 관련 규정 개정, 이런 전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이 있다면 해당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겠고요. 행안부 주관 민원제도 개선과제 선정 이행 관련해서는 행안부 집계 기준을 반영하기 때문에 제출 자료가 없습니다. 또 폐업 신고 원스톱 서비스도 행안부 집계 결과를 반영하기 때문에 제출 자료가 없겠고요. 읍면동 주민센터 안전요원은 배치 계획 결과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 평가 기준과 평가 배점입니다. 공통사항으로 민원 서비스 중점 개선사항 반영 실적 1점 이내인데요. 아래에 제시된 평가 기준을 한 개 반영했을 경우에 서식 개선 0.5점, 0.5점, 2개 이상 반영한 서식 개선은 한 건에 1점이 되겠습니다. 민원 서식 평가 기준은 민원인 작성 항목 최소화부터 해서 큰 글자 서식 개편까지 6가지 항목을 참고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 또 자치법규를 개정까지 완료된 사항까지 제시가 되셔야만 개선한 것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서식을 개선한 실적만 반영이 됩니다. 민원 서식이 없던 기존 민원 사무나 신규 민원 사무에 대해서 신규 서식 개발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출을 하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개정한 경우에 대한 인정 범위는 입법 예고까지 실시하셨다면 개정이 된 것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으로 행안부 주관 민원제도 개선과제 선정 이행 실적입니다. 중앙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소관 개선 건의과제를 채택하거나 채택된 개선과제를 이행한 경우가 되겠고요. 교육청과 광역기초지자체는 행안부에 건의한 개선과제를 행안부 또는 소관부처에서 채택한 경우,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중앙기관은 행안부 협의과제 채택 건수와 개선과제 이행률의 부분 점수에 합의되겠고요. 단 중앙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과제를 당해기관이 개선과제로 채택한 경우는 채택 점수당 70%, 즉 0.07점 부분 인정이 되겠습니다. 행안부 협의과제 채택 건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행안부가 중앙기관이나 교육청, 지자체 또는 국민으로부터 건의받은 과제를 소관부처 해당하는 중앙기관에 협의를 요청했을 때 해당 소관부처가 개선과제로 채택한 과제 수가 되겠습니다. 단 협의과제 채택 건수에서 전년도에 추진이 중단된 건수가 있다면 해당하는 건수만큼 차감이 되겠습니다. 개선과제 이행률을 산정하는 기준은 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소관부처에서 채택해서 이행한 행안부 주관 민원제도의 개선과제의 이행률이 되겠습니다. 이행률은 평가 기간 중 소관부처가 이행한 개선과제 수가 되겠고요. 대상 건수는 기존 채택 과제 중에 미이행된 과제 수와 신규 채택 과제 수의 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청 광역기초의 소관부처 채택 건수 기준입니다. 행안부가 협의 요청한 개선 과제를 소관부처에서 개선 과제로 채택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폐업 신고 원스톱 처리율이 되겠습니다. 폐업 신고 원스톱 처리율은 행안부에서 집계한 기준대로 결과대로 점수에 반영되니까 세부 기준은 해당 자료와 평가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고요. 전년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읍면동 안전요원 배치 도입 실적입니다. 기초지자체 본청 외에도 읍면동 주민센터 중에 한 곳 이상, 최소 한 곳이라도 안전요원이 배치했다면 실적으로 가점에 해당하겠고요. 인정기준은 사회적 가치 관련해서 민원 담당자 보호, 안전요원 지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실 내의 근무 원칙이면서 또 민원실의 그 안에 상황이 확인이 되는 위치에 있다면 인정이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감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평가 시스템 자료 입력 기한 종료가 되는 9월 14일 금요일 24시 이후부터는 시스템을 통한 자료 제출은 불가능하고 공문으로만 지원 제출이 가능한 점 기억해 주시고요. 이때 자료를 일부만 제출해도 9월 15일 목요일 0시부터 1일당 1점씩 최대 3점까지 감점이 부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 월요일 이후에는 자료 제출이 완전히 불가능하고 이의 신청 시에도 별도의 추가 자료 제출하는 것은 접수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자료 위변조나 이런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부정행위가 확인된 당해 연도는 종합등급에서 최하위에 해당하는 마등급을 부여하고 이후 3년 동안 매년 5점씩 감점이 발생하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가감점을 산정하는 방식은 행안부 소관 분야에 해당하는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그리고 민원제도 운영, 그리고 법적 민원 만족도의 평가 배점을 합산한 50점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가감점 관련된 평가보고서 양식입니다. 민원서식 개선과 또 읍면동 안전요원 배치하는 경우에만 제출 자료가 있으니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평가보고서 작성하실 때 앞부분에 이제 기관 개요를 작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작성하시도록 하는 취지는 각 기관별로 민원 처리 현황이나 민원 수요 등 기관 특성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요약을 해주시라는 것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민원 사무에 해당하는 업무 범위, 대표적으로 이제 중앙기관들이 각자 수행하시는 업무가 특성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또 업무들의 이제 내용이나 특성도 차이가 심하겠고요. 그래서 어떤 업무들이 기관에서 수행하는 대표적인 민원 사무에 해당하는지 이를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해당 업무들은 또 특정인 어떤 주체들이 수행하는지 담당자 명칭들이 있다 그러면 평가위원들이 이런 기관 특성에 착안해서 평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제출하신 실적들이 이런 특성이 있는지, 또는 어떤 실적의 대상자들이 민원 담당자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참고 기준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활용 방법입니다. 회원가입과 로그인 절차는 각 기관별로 공인인증서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이를 통해서 로그인 하시는 절차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인증서 등록 화면에 담당자 정보 기입하고 기간 조회 버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담당자 연락처는 자료 제출 기간에 특별히 이상이 있는 경우에 발견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안내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연락처를 반드시 제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평가 자료 제출 전에 담당자가 변경이 된다고 하면 행정안전부 민원제도 혁신과에 공문으로 변경 등록을 요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이제 개인정보 수집 동의나 또 이제 공인인증서 로그인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음 평가 시스템 페이지 구성과 메인 페이지 내용은 평가 개요, 자료 제출이나 공지사항, 자료실, Q&A, 만족도 명부 제출 등 이런 각 주요 기능에 따라서 메뉴가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평가 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평가 보고서와 지표별로 제출하시는 요령입니다. 자료 제출 메뉴에 가셔서 찾아보기 버튼을 이용해서 해당하는 파일을 선택해서 열시면 되겠고, 자료들을 업로드한 이후에는 임시 저장을 클릭하셔야 시스템에 업로드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모든 자료가 제출이 완료가 됐다고 판단이 되시면 최종 제출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유의하실 점입니다. 제출할 실적이 없더라도 모든 제출란에 자료를 업로드 하셔야만 제출 완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지표나 또 가감점에 제출하실 실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없음이라는 제목으로 txt 파일이나 hwp 파일 등 공파일 생성을 하셔서 반드시 업로드를 모두 완료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제출은 완료를 하셔도 제출 기간 내에서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시니까 이 점을 평가 대응 업무에 잘 활용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평가 지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